최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 나온 한 장의 사진, 너무나도 뻔뻔하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기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무려 42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뒤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나서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작 몇 줄로 말이죠. 게다가 작년에 기재했던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도 삭제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데다가 세계적인 2차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해외 유입을 포함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수십 명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1차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누적되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일본 국민은 36%로 추락해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 되어버린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45%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놀라운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동남아까지 이른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인도죠. 현재 황금의 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도는 더 이상 제2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표 가전제품 회사 보쉬앤지멘스는 인도의 공장 설립과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 65억 5천만 루피를 투자했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공장 건설을 위해 300억 루피, 독일의 BMW와 벤츠도 인도 내 생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수백억 루피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의 야심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도 맞춤형 I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이커머스, 인공지능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시장이죠. 이 때문에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인도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0여 명의 일본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인도를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인도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투척한 것은 기본이고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자금을 동원해 인도에 무상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2025년이 되면 13억 명의 인도 인구 중에서 5억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인도 정부는 도시 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항만, 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169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적인 인프라 건설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라며 대대적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인도의 수요를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급 간의 훌륭한 결합이 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디 인도 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한국 투자자와 기업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고까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 국립투자촉진청에 직접 한국 전담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특혜를 주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죠. 게다가 최근 국경 분쟁으로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중국산 퇴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슈미르 내 라다크 지역, 중국과 인도가 오랜 기간 영유권을 다투어온 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 내 반중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코트라 서남아 본부가 최근 인도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인도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를 끊고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뭄바이의 태양광 발전 기업 벨렉트릭의 마유르 칸차는 현재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산 대신 한국 등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했고, 김문영 코트라 서남아 본부장은 인도에서 확산 중인 반중 정서는 국제적 탈중국 움직임에 맞물려
한국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사업 전략도 인도 국민들과 전혀 맞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호의적인 정책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인도는 한국만을 바라보는 한편의 주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은 내부적으로 기록적이면서도 불길한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스스로 왕따가 되려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상황인 중국은 고립되는 와중에 그래도 너무 외로웠는지 한국에 갑자기 손을 내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무려 29일째 폭우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광시 장족자치구, 구이저우성, 후난성, 수찬성, 장시성 등 양쯔강, 즉 장강 유역 남부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인구 400만의 이창은 도시 전체가 1m 이상 수심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런 홍수 피해에 대한 당국의 삭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창 주민들은 웨이보 등 SNS로 현지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이유는 기록적인 폭우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샤댐의 범람을 막기 위해 당국이 몰래 방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돌아 주민들의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고 거기에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시보등은 29일 이창의 기상대를 인용해 홍색 폭우경보, 즉 시간당 100ml가 넘는 50년 만에 최대폭우로 이창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었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산샤댐이 또 몰래 방류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댐 수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보 발령이 나오고 얼마 후에 도시가 바로 물에 잠겼다면서 당국이 산사댐의 붕괴를 우려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몰래 방류한 것이 맞다면 중국 당국은 인구 400만이나 되는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하면서까지 그랬다는 것인데 산샤댐의 저수량은 한반도 전체에 흐르는 강물을 모두 모은 양의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이다 보니 산사댐이 붕괴하면 어쩔 거임? 이라는 썰들을 넘은 걱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산사댐이 붕괴한다면 쏟아져 나오는 물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인근 도시인 이창으로 들어가서 해수면보다 64m 이상의 높이로 가득 차버린다는데 그 정도 높이라면 그 도시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시뮬레이션상 이창에서만 50만 명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류까지 계속 쏟아져 나가면서 10시간 후 우한을 하루 후 난징까지 휩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륙의 스케일답게 거의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지고 피해도 크다는 중국 남부 지역에 비가 좀 그쳐서 인류애적으로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이런 상황인데 북부 지역인 수도 베이징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시민 800여만 명이 핵산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2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역에서 신규 판정자가 12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베이징에서는 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60일 가까이 감염자가 없었지만 지난 11일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뒤로 신규 환자가 쏟아지며 누적 환자가 318명에 달해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진국이라는 일본은 너무나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전국 집계도 못해서 매번 도쿄도 수치만 공개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발표는 훨씬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수치도 믿지 못한다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베이징시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무려 829만 명을 검사했는데 판정자는 311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시진핑 신도시라는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하는 계획도시인 충안 신구도 전면 봉쇄했다는 것을 보면 실제는 훨씬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한 반중국 언론에서 이에 대한 숫자를 거론하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은 311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26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베이징의 실제 판정자는 2만 명이 넘고 사망자 또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글이 게재된 곳은 중국판 카톡인 위챗의 친구 커뮤니티 서비스인 펑유첸으로
글쓴이는 직무상 병원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실제 값의 70% 정도일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수치라고 장담한다. 모두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을 대변해 주듯이 온라인에는 베이징의 어떤 아파트 입구 자체를 철판으로 용접해서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판정자가 나왔기 때문이고 음식은 2층 창문으로 전달하는데 만약 화재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의 이런 과도한 조치에도 거주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북지방 모두 이렇게 우울한 중국에서는 돼지로부터 위험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30일 BBC와 사이언스 매거진에 따르면 노팅엄 대학의 킨조우첸 교수와 중국 농업대학 과학자들은 이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최근에 발생했고 현재 돼지들에게 옮겨져 인간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병해 2009년 전 세계에 퍼졌던 신종플루도 돼지에서 인간에게 전염된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졌었는데 중국에서 사육하는 돼지들은 약 5억 마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 인류는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변이돼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고도의 적응력을 보이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연구는 곧바로 전세계 전염병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 인류의 위협이 될지는 모른다고 하니 이 또한 잘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부에서는 큰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외부에서도 곤란한 상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주의를 박탈키로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수출허가 예외 조치 등 상무부의 홍콩 특혜 규정을 중단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감수했을 것이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 홍콩의 특별주의가 전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의 무비자 입국, 관세 면제 혜택 등이 모두 사라져서 홍콩에 본부를 둔 미국 기업 300여 곳가량이 탈출을 시작할 것이고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이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니 사실상 홍콩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형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화 자체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이 중형 공동선언은 곧 홍콩 반환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조회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협정의 당사자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마저 우리는 그 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국, 중국 공동선언과 상충하는지 검토할 것이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홍콩을 돌려준 협정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훨씬 강력한 어떤 조치를 암시하듯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중국의 열받은 인도는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을 포함해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반중 정서가 끌어오르면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항과 항구 등에서 중국산 수입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등 무역 보복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그래도 개의치 않고 홍콩 문제, 인도와의 국경 분쟁, 자칭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영해 분쟁, 일본과 분쟁 지역인 센카쿠도 들락날락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고 대만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까지 동시에 세계적으로 어그로 끌기도 대륙 스케일인 듯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스스로가 세계에 마찰을 일으키고 고립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외로운지 뜬금없이 한국에는 우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산 제품과 여행 등을 배제해왔던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이 공동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는데 한국 관광상품
상품이 중국 전용으로 공식 판매되는 사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브랜드인 시트립의 슈퍼보스 라이브 쇼에서 트립닷컴의 창업자인 링젠장 회장이 직접 출연해 여행지를 소개하고 호텔 숙박권과 관광 상품의 판매를 진행한다는데, 이 슈퍼보스 라이브 쇼에서 해외 목적지로서는 최초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한국 여행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서히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 아니냐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었는데, 코로나로 시들해졌다가 이 소식으로 30일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인 면세, 여행업 관련 종목들과 엔터주, 게임주들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의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여행 활성화나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우려가 된다는 반응들도 많았고, 현재 세계에서 왕따가 된 중국이 한국이라도 우군을 만들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인데, 사드 문제로 한국에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고,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0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형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형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보호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상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강경한 중국 때리기는 아니면서도 보호도의 자치라는 표현으로 홍콩 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사실상의 우려를 나타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로서는 세계가 홍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